아버지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의 공기는 멈춰버린 시계 태엽처럼 무겁고 정지해 있었다. 수지는 며칠째 미뤄두었던 아버지의 서재 문을 열었다. 끽 소리를 내며 열린 문 사이로 희뿌연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퇴근하면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 뉴스를 보다 이 좁고 어두운 서재로 숨어들듯 들어오곤 하셨다. 수진에게 아버지는 거대한 벽 같았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코 먼저 말을 걸어주지도 않는 차가운 벽. 책상을 정리하던 수진의 시선이 책꽂이 가장 낮은 곳, 손때가 시커멓게 묻은 두꺼운 책 한 권에 머물렀다. 1990년대에 발행된 낡은 국어사전이었다. 표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책등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 수지는 무심코 사전을 집어들었다. 책장을 넘기자 툭 하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가방을 메고 울상인 수진과 그 뒤에서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사진을 끼워두었던 페이지를 보니 특정 단어 아래에 붉은 볼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 곁에는 아버지의 투박한 필체로 정성스럽게 적힌 두 번째 정의가 있었다. 사전 속 신발이라는 단어 옆에는 평범한 사전적 정의 대신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자식들이 밖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대신 달아 없어지고 싶은 것.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는 대신 마음엔 비기를 깔아주고 싶은 아비의 도구.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의 눈앞에 고등학교 시절의 어느 아침이 떠올랐다. 당시 유행하던 비싼 브랜드의 운동화를 사달라고 며칠을 조르던 날이었다. 아버지는 대답도 없이 찌개만 드셨고 수지는 아빠는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 라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저녁 수진이 학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현관에는 하얀 종이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수진이 갖고 싶어 했던 그 운동화가 들어 있었다. 기쁜 마음에 운동화를 품에 안고 거실로 들어가려던 수진은 베란다에서 낡은 구두를 손질하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다. 아버지는 구두 밑창이 다 닳아 비스듬히 기울어진 자신의 구두에 검은 구두약을 정성스레 바르고 있었다. 한 번만 더 신으면 구멍이 날 것 같은 신발이었지만 아버지는 새 신발을 산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수지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 일터로 나갈 때 신었던 그 낡은 구두. 굽이 깎여 나갈 때마다 수진의 미래는 조금씩 더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의 종이 질감이 손가락 끝에 까슬하게 느껴졌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엔 또 어떤 단어가 아버지의 진심을 품고 있을까?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고등학교 2학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학교 정문 앞은 마중 나온 부모님들의 우산으로 형형색색 꽃밭을 이루고 있었죠. 수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부모님의 차를 타거나 우산 속으로 사라질 때 수지는 처마 밑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낡은 회색 골프 우산을 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진흙이 튄 장화를 신은 초라한 모습. 수지는 반가움보다 창피함이 앞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타라. 아버지는 짧게 한마디 던지며 수진의 가방을 빼듯 들어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커다란 우산을 자꾸만 수진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수진의 어깨는 보송보송했지만 아버지의 왼쪽 어깨와 등줄기는 금세 짙은 감색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사전 속 비라는 단어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어깨가 젖는 건 괜찮아도 내 책가방이 젖는 건 참을 수 없는 시련. 세상의 모든 비를 내가 다 맞을 수는 없어도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물만은 막아주고 싶었던 나의 고집. 수지는 그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비스듬히 걷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비를 피하지 못한 게 아니라 딸을 위해 스스로 비가 되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수진이 명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 집안의 공기는 축제보다 장례식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몸담았던 가구 공장이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안방 문틈으로 아버지가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구분 등 위로 무거운 가난의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책상 서랍 깊숙이 합격 통지서를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에서 수진이 짐짓 밝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대학 안 가려고요.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직 안 된대요. 그냥 기술 배워서 빨리 돈 벌래. 아버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버럭 화를 냈을 법도 한데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마른 김 한 장을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으셨을 뿐입니다. 일주일 뒤 수진의 책상 위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입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진은 미친 듯이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현관에서 작업복 지퍼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아빠, 이거 어디서 났어? 공장 망했다며.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발끈을 묶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가서 공부나 해라. 아비 팔다리 멀쩡한데 자식이 공부 안 한다는 소리를 어디서 해. 사전 속 대학교 항목 옆 아버지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를 남겼습니다. 그 글씨 위엔 눈물 자국인 듯 종이가 약간 울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꿈을 꾸러가는 길목. 등록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대신 웃음이 났던 곳. 남들은 빚더미라 말하지만 내게는 내 미래를 사는 투자권이었다. 내 뼈마디가 조금 더 삐걱거려도 내가 더 넓은 세상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아비의 훈장이고 긍지다. 수지는 그해 겨울 아버지가 왜 새벽 3시에 나가 오전 11시에 잠깐 들어와 눈을 붙이고 다시 오후 근무를 나갔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잠을 팔아 수진의 꿈꿀 시간을 사주셨던 겁니다. 사춘기 시절 수진과 아버지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같았습니다. 수진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통금시간, 투박한 옷차림, 보수적인 가르침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뭘 알아? 아빠는 그냥 고집불통이야. 수진이 내뱉은 독설에 아버지는 뺨을 때리는 대신 밥상을 뒤엎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틀 뒤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수진 앞에 나타난 아버지는 엉망인 몰골이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못한 채 퀭한 눈을 한 아버지는 수진의 팔목을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고 뭐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앞장서. 그 차가운 외침이 수진은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전 속 고집이라는 단어 옆에 달린 주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너무 닮아버린 딸아이의 자존심. 그 뻣뻣한 고개를 숙이게 하고 싶지 않았던, 아니 사실은 그 당당한 눈빛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대견했던 나의 거울. 미안하다는 말 대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이 못난 애정 표현이 혹여 내 가슴에 흉터가 될까봐 내가 잠든 밤 너의 방문 손잡이를 몇 번이나 잡았다 놓았는지 모른다. 수지는 울먹이며 그 페이지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버럭 지르던 고함은 사실 제발 무사해다오라는 간절한 기도였고, 아버지가 부리던 고집은 내 자식만큼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키우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었음을 서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수진의 결혼식 날 아버지는 생전 입지 않던 빳빳한 대여 턱시도를 입고 로봇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 수줍게 웃으며 아빠 나 예뻐? 라고 물었을 때도 아버지는 헛기침만 몇 번 하더니 응 가자 하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버질 로드를 걷는 내내 아버지는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수진의 팔을 쥔 아버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그 압력은 아플 정도로 강했습니다. 수진은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딸을 보내는 게 그렇게 싫은가? 아님 사위가 마음에 안 드나? 사전 속 미안하다라는 단어 아래에는 그날 아버지가 끝내 삼켰던 수천 마디의 고백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끝내 삼켜버린 말. 내 못난 사랑의 다른 이름. 더 좋은 구두를 신겨서 보내고 싶었는데,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보내고 싶었는데, 내 손을 놓아주어야 하는 이 순간조차 내가 해준 게 너무 없어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떨리는 손목을 꽉 쥔 건 내가 떠날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미안함이 내게 들킬까 봐 참아내던 몸부림이었다. 수지는 이제야 기억해냅니다. 예식이 끝나고 화장을 고치러 가던 길 비상구 계단 틈새에서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바닥을 치며 꺼느끼던 아버지의 울음소리를요. 수진이 산통 끝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온 가족이 병실 안에서 아기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병실 문턱조차 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먼 하늘만 바라보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수진에게 여전히 서운한 풍경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봐? 하지만 손자라는 단어 옆에는 수진의 오해를 산산조각 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딸이 엄마가 된 날, 내가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적 같은 떨림을 다시 선물 받은 날이다. 꼬물거리는 그 작은 발가락을 보는데 자꾸만 내 어린 시절이 겹쳐 보여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구나. 혹여 내 거친 손마디가 아이의 연약한 살결을 다치게 할까봐, 혹은 너무 반가워 참아온 눈물이 터져 내 기쁨을 망칠까봐 감히 안아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벅찬 가슴만 쓸어내렸다. 수진아, 너를 키우며 내가 느꼈던 그 모든 행복을 이제 내가 온전히 누리길 바란다. 사고가 나기 불과 몇 달 전부터 아버지는 유독 고요해졌습니다. 주말에 수진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도 왔냐, 밥 먹어라 하고는 서재 창가에 앉아 지는 해를 멍하니 바라보곤 하셨죠. 사전 속 노을의 주석은 유독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무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내일 아침 내 안부 전화를 듣지 못할까 봐 겁이 나는 시간.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내가 내 곁에 머물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 자꾸만 창밖을 보게 된다. 노을이 붉게 타오를 때마다 나는 기도한다.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내 세상에는 늘 따뜻한 빛만 내리쬐기를. 어둠이 와도 무서워하지 마라. 아빠가 이 빛의 온기를 사전 속에 다 담아두었으니. 수지는 마지막 장을 넘기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장을 넘기면 정말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펼친 이응 자음의 끝자락. 거기엔 사전 인쇄본에는 없는 아버지가 손수 만든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 나의 생애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싶었던 내 인생 최고의 문장. 너는 나의 고단했던 삶에 찍힌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이자 다시 살아가게 했던 힘찬 느낌표였다. 가진 것 없는 애비 만나 고생만 한 내 딸아. 고맙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너를 세상에 나오게 한 것이고 가장 행복했던 일은 너의 아빠로 불렸던 시간들이었다. 수지는 사전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종이 위로 떨어진 눈물이 아버지의 필체를 조금씩 적셨지만 그 문장들은 오히려 수진의 가슴 속에 선명한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연애 편지를 30년에 걸쳐 써온 지독한 로맨티시스트였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아버지의 사전 위를 금빛으로 수놓았습니다. 수지는 사전을 가슴에 꼭 품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현관에 놓인 자신의 낡은 구두를 보며 수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안 무서워. 아빠가 써준 이 사전 들고 세상 어디든 당당하게 걸어갈게. 수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가 평생을 다해 적어 내려간 사랑의 단어들이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